수백억 원의 자산을 거머쥐며 7년 연속 NHK 홍백가 합전을 장악했던 엔카의 여왕. 그러나 훗날 그녀는 마약범으로 전락해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했고 고국에서는 외제차 사기와 필로폰 투약으로 쇠창살 안에 갇혔습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은 어쩌다 사회 밑바닥의 전과자로 전락했을까요? 1985년 거품 경제의 절정에 달해 넌사인과 현금 다발이 넘쳐나던 일본 도쿄의 밤거리. 그 화려한 무대 위에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섰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이른바 거품 경제의 절정에 달해 있던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부와 향락이 흘러넘치던 황금기였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란한 넌사인으로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주머니에 넘쳐나는 현금 다발을 주체하지 못한 채 샴페인을 터뜨리며 화려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눈부신 경제적 호황 속에서 일본 대중음악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영혼과 한을 노래하는 전통 장르인 엔카는 당시 사회의 절대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엔카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일본인의 정서적 뿌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음악계, 특히 엔카 시장은 외국인에게는 결코 그 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고도로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당시의 일본 연예계에서 이방인이 그들의 전통음악으로 정상에 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견고하고 오만한 철옹성 앞에 1985년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섰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지녔지만 일본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이방인 개은숙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던 그녀였지만 더 큰 무대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야망은 그녀를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국 땅에서의 시작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높았고 이방인을 향한 일본 가요계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을 무기 삼아 그녀는 밤낮 없이 혹독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정확한 일본어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고 일본인 특유의 미묘한 감정선을 이해하고 그것을 노래에 담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라 닫혀있는 타국 대중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젖혀야 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은 1985년 발매된 일본 데뷔곡 오사카 부조, 오사카 모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개은숙의 목소리는 당시 일본 가요계에 존재하던 그 어떤 여가수와도 달랐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긁어내는 듯한 짙고 매혹적인 허스키 보이스였습니다. 그 쇳소리 섞인 독특한 음색 속에는 묘한 슬픔과 처연함, 그리고 짙은 호소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품 경제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들의 헛헛함과 고독을 위로하듯 그녀의 노래는 일본 대중들의 가슴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낯선 한국인 여가수가 부르는 애절한 멜로디에 일본 열도는 서서히, 그러나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고 퍼져나간 그녀의 목소리는 오사카를 넘어 도쿄, 나아가 일본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했습니다. 첫 앨범부터 무려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외국인 가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메가 히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후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영광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참새의 눈물, 뱃삼의 무초 등 발표하는 곡마다 오리콘 차트의 최상위권을 휩쓸며 밀리언셀러의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거리마다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은
젊은 여성들의 모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방인은 어느새 일본 엔카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대한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개은숙은 마침내 일본 대중가수의 최고 명예이자 모든 가수의 궁극적인 꿈인 NHK 홍백가 합전의 무대에 오르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홍백가 합전은 한 해 동안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은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초대받는 시청률 50%를 가볍게 넘나드는 국민적인 연말 축제입니다. 이 철저히 자국 중심적인 콧대 높은 무대에 외국인 가수가 섰다는 것 자체가 일본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첫 출장을 시작으로 무려 1994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7년 연속으로 홍백가 합전의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떤 외국인 아티스트도 달성하지 못한 오직 개은숙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벌어들인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음반 판매 수익, 전국 투어 콘서트, 방송 출연료, 그리고 수많은 광고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하루에도 수억 원 단위의 돈이 그녀의 계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의 자산 가치는 수백억 원을 훌쩍 넘겼고 도쿄에서 가장 비싼 심장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수십 명의 스태프가 수행했고 언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완벽하게 깃발을 꽂은 의심할 여지 없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억만장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다이아몬드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 하나가 전체를 산산조각 내는 법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팝스타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수천억 원의 돈무더기 아래에서 개은숙이라는 인간의 내면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은 그녀의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대중과 언론의 숨막히는 시선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타국 생활에서 오는 지독하고 절대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와 수만 명의 팬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텅 빈 거대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반겨주는 것은 오직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중압감과 외로움의 깊이는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정상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언제 이 모든 영광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귀로 변해갔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를 잃어버린 여왕은 결국 그 압도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도쿄의 밤거리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향하는 비극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쿄의 야경이 발밑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개은숙은 매일 밤 숨막히는 고립감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그녀의 삶은 완벽한 동화 그 자체였지만 굳게 닫힌 문 안쪽의 현실은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지독한 진공관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어던지고 메이크업을 지워낸 거울 앞의 그녀는 일본 전역을 호령하던 무소불위의 엔카 여왕이 아니라 타국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는 한없이 연약하고 외로운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과 대중의 광적인 집착,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곁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톱스타 개은숙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의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텃세의 상처, 그리고 유일한 도피처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마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자 그녀의 내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 갈등과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녀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결국 고금리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어야 했고, 늘어나는 이자의 압박과 타국 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그녀는 카지노의 VIP룸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과 최고급 저택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빚과 도박으로 인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르면 이를수록 베팅액은 더욱 커졌고, 카지노의 VIP룸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의 현금이 바닥나고, 심지어 살고 있던 최고급 저택과 부동산마저 모두 담보로 넘어가자 그녀는 절대 건너서는 안 될 죽음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거대 지하범죄 조직인 야쿠자가 개입된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합법적인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톱스택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은 무자비한 이자율이 적힌 서류를 내밀며 달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순간에는 그들이 구원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녀의 목에 가장 날카롭고 잔혹한 밧줄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불법 사채의 이자는 그야말로 살인적이어서 원금의 몇 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한때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군림하던 여왕은 이제 야쿠자들의 협박과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 공포에 떨어야 하는 비참한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억지로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도박으로 밤을 새우고 빚쟁이들의 끔찍한 협박 전화를 받은 뒤 억지로 웃는 얼굴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기형적인 이중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극도의 수면 부족, 그리고 당장 내일 조직폭력배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짐승 같은 공포심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단 1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나날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절망과 공포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뇌를 파괴할 최악의 사신과 조우하게 됩니다. 바로 하얀 가루, 메스암페타민이라 불리는 끔찍한 마약이었습니다.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가 피로 회복을 위한 핑계였든 아니면 끔찍한 현실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발악이었든 간에 그 하얀 가루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은 아주 잠시 동안 그녀에게 거짓된 에너지를 불어넣고 산더미 같은 빛과 공포를 잊게 해주는 마법의 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약기운이 돌 때면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심장을 짓누르던 불안감 대신 기괴한 자신감과 무적이라는 착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마약의 힘을 빌려 억지로 스케줄을 소화했고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마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제든 원할 때 끊을 수 있다는
오만하고 멍청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거래에는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이자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각성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그전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하고 잔혹한 우울감과 공포심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살갗을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환각이 시작되었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감시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피해망상이 그녀의 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때 기품 넘치던 엔카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암막 커튼을 겹겹이 쳐놓은 밀실에서 약기운에 취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흉측한 마약 중독자의 껍데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감동시키던 그녀의 독보적인 목소리는 마약의 부작용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흉하게 갈라지고 망가져 갔으며, 초점 잃은 눈동자와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은 그녀가 이미 죽음의 문턱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무대 뒤에서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주사기를 팔에 꽂아 넣는 이 기괴하고도 참혹한 이중생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빚의 늪은 끝을 알 수 없이 깊어졌고, 마약 투약량은 치사량에 가까워질 정도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 주변으로는 그녀의 몰락을 짐작한 일본 주간지 파파라치들의 끈질긴 렌즈가 번득이기 시작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소문들이 연예계 호사가들의 입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폭풍전야처럼 도쿄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숨겨진 그녀의 밀실은 썩은 내 진동하는 완벽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관이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파멸의 발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짙은 마약의 연기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니 영원해야만 했던 그 기괴하고도 위태로운 도피처는 2007년 11월에 어느 차가운 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최고급 자택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은 화려한 무대를 알리는 환호성이 아니라 싸늘한 표정의 일본 마약 단속반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약기운에 취해 몽롱한 환각의 바다를 헤매고 있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랜턴의 강렬한 불빛과 수사관들의 거친 고함 소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은밀한 지옥이 세상 밖으로 잔혹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그녀가 미처 숨기지 못한 메스암페타민과 주사기들이 흉측한 민낯을 드러냈고, 수사관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낭독했습니다. 한때 마이크를 쥐고 수만 명의 관중을 쥐락펴락하며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가녀린 두 손목에 차갑고 묵직한 강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하고 수갑이 맞물리는 그 쇠소리는 개은숙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의 완벽한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의 몰락을 냄새맡고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몰려든 수백 명의 일본 취재진이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신곡을 발표하거나 홍백가 앞전 무대에 오를 때마다 앞다투어 그녀의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칭송하기 바빴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 이상 영광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점을 도려내듯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처형장의 불빛이자 추락한 여왕을 확인 사살하는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개은숙의 모습은 일본 전역을 넘어 고국인 한국의 안방극장에까지 실시간으로 타전되었습니다.
양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이 가장 밑바닥의 시궁창으로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생중계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이미 벗겨진 마스크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앉아 약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끔찍한 금단 증상과 싸우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공기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타락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조롱하고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으로 수백억 원을 탕진한 이야기부터 야쿠자 사채업자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폐인처럼 살아온 밀실의 이야기들이 매일 아침 신문 1면을 도배했습니다. 그토록 그녀의 목소리에 열광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일본 대중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등을 돌렸고 칭송의 자리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를 향한 노골적인 배타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역시 조센징은 어쩔 수 없다. 당장 일본 땅에서 쫓아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한때 일본 음악계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일본 사회를 좀먹는 끔찍한 바이러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모두가 그녀의 친구였지만 바닥으로 추락한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이 거대한 열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마저 완벽하게 짓밟는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건조하고 차가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그녀는 더 이상 톱스타가 아닌 40대의 초라한 마약 사범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법원은 그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옥행은 면했지만 판결문 뒤에 숨겨진 진짜 형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강제 추방 명령과 영구 입국 금지 조치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그녀에게 일본 법무성은 비자 연장을 불허했고 그녀를 즉각적으로 국외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985년 단돈 몇 푼과 목소리 하나만을 쥐고 현해탄을 건너와 자신의 모든 청춘과 땀과 눈물을 바쳐 건설했던 그녀의 제국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옹성 같은 일본 가요계를 맨몸으로 부딪혀 정상에 올랐고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두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허영과 쾌락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 그녀는 짐을 꾸릴 새도 없이 출입국 관리국 직원들에 의해 공항으로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송별회도 배웅을 나오는 팬들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이 끔찍한 외국인 범죄자를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싸늘한 시선들만이 그녀의 등 뒤에 꽂힐 뿐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나리타 공항의 차가운 바닥을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해 설렘과 두려움으로 떨리던 순간,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환호하던 순간, 홍백가 앞전의 거대한 무대에서 수만 개의 야광봉이 자신을 향해 흔들리던 그 벅찬 감동의 순간들. 그 모든 영광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여권의 붉은색 강제 출국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순간 그녀와 일본 사이의 모든 끈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백억 원의 자산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 그리고 엔카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일본 땅의 통째로 압수당한 채 그녀는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2007년 11월 자택을 급습한 수사관들에 의해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되면서 그녀는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985년 현해탄을 건너와 20년 넘게 쌓아 올린 엔카의 여왕이라는 영광은 붉은색 강제 출국 도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쫓기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금의환향을 꿈꿨던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일본에서 번 수천억 원을 도박과 마약으로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고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쫓겨난 빈털터리 전과자의 비참한 귀환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고국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올 때 그녀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강제 추방 소식을 단신으로 차갑게 다루었을 뿐 그 누구도 타국에서 쫓겨난 패배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한국은 이미 너무나 낯선 곳이 되어 있었고 대중문화계는 범죄로 얼룩진 그녀의 이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워버렸습니다.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녀가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장 비참하고 평범한 밑바닥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무대라는 유일한 도피처마저 잃어버린 채 거대한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진 전직 여왕 앞에는 이제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기나긴 형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차가운 자동문이 무거운 기계음을 내며 양옆으로 갈라지고 11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도쿄행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길을 트고 수백 명의 팬들이 운집해 꽃다발을 안겨주던 광경은 이제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초라한 여행 가방 하나와 쫓겨난 범죄자를 흘깃거리는 행인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입국장을 홀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화려했던 엔카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일본 열도에서 수백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에 찌들어 강제 추방당한 늙고 병든 여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를 걷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형벌의 길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가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번듯한 집 한 채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7년 연속 홍백갑전 무대를 밟으며 벌어들였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도박장의 칩으로, 불법 사채의 살인적인 이자로,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막대한 벌금으로 이미 완벽하게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호령하며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삶에서 보일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비좁고 초라한 방구석으로의 전락은 그 자체로 숨이 멎을 듯한 고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드리운 얼룩진 곰팡이가 그녀를 비웃었고 지갑 속에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얄팍한 지폐 몇 장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평생을 최상류층의 사치 속에서 물쓰듯 돈을 써왔던 그녀에게 가난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마약의 금단 증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낯선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돈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입니까?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맨몸으로 정복했던 전설적인 가수가 아니던가요?
그녀는 헛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재기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뒤져 과거 친분이 있었던 한국 가요계의 거물들, 유명 방송국 PD들과 대형 기획사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 석자면 모든 문이 마법처럼 열릴 것이라는 과거의 오만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이라면 아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고, 한 번만 다시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그녀의 심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방송에 출연해 달라며 애원하던 그들은 이제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를 철저히 기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어떤 이는 마약 전과자와는 일할 수 없다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계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고, 마약 투약과 강제 추방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힌 중년의 가수를 포용할 만큼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흠결없는 새로운 스타들을 원했고, 개은숙이라는 이름은 이미 과거의 유물, 그것도 아주 불미스럽고 끔찍한 오점으로 얼룩진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의 방송국도 단 한 명의 제작자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쥔 유일한 무기였던 호소력 짙은 목소리조차 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방의 모든 벽이 닫혀버린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차라리 모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평범한 식당에서 그릇을 닦거나 밑바닥 노동을 시작했다면 그녀의 삶은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정상을 맛본 자에게 추락을 인정하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중의 광적인 환호와 수백억 원의 돈다발이 주는 도파민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던 그녀의 뇌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의 가격을 비교하며 흥정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구역질을 느꼈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커다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만 머물러도 자신을 속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다는 지독한 피해망상과 수치심이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덮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어 기제는 바로 거짓된 허영심이라는 맹독이었습니다. 수중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지인들을 만날 때면 여전히 자신이 수백억 원의 자산가인 척, 그저 잠시 고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왕인 척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는 대신 남은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명품 가방을 샀고, 누군가 밥값을 낼 때면 호기롭게 지갑을 열어 텅 빈 속내를 감추려 발버둥 쳤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느니 차라리 사기꾼으로 손가락질 받더라도 잘나가는 톱스타의 껍데기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형체가 사라져버린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먹는 끔찍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너무도 비쌌습니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그녀의 도덕적 감수성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성공한 연예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상징물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숨기고 남들의 기죽은 시선을 즐기기 위한 완벽한 도구, 화려한 보석과 고급 식당의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을 최고급 외제차가 그녀의 머릿속을 강박적으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척을 하면 되고,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세상의 눈을 속이겠다는 파멸적인 핑계가 그녀의 양심을 집어삼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쏟아내던 진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남은 생애는 오직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유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악하고 치졸한 연극 무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에 썩은 독버섯은 그녀의 남은 이성마저 철저하게 마비시켰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영혼까지 팔아넘길 끔찍한 기만극의 대본을 직접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재기를 위한 시도는 거듭 무산되었고, 심각한 생활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4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손을 댑니다.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이를 불법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5천만 원을 빌리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리스료가 연체되자 조작된 서류의 실체는 곧바로 100일에 드러났고, 그녀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수사망과 사채업자들의 협박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약이라는 치명적인 도피처를 선택하고 맙니다. 현실의 벽 앞에 처참하게 부딪힌 그녀는 결국 자신이 빌린 그 화려한 포르쉐를 타고 도심의 외곽에 숨어있는 어두운 불법 사채업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비열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아닌 리스 회사에서 사기로 빌려온 타인의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빌리는 기상천외한 사기행, 각을 벌인 것입니다. 번쩍이는 포르쉐의 열쇠를 사채업자의 거친 손에 넘겨주고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알량한 체면과 스타로서의 자존심은 시장 바닥에 썩은 생선 대가리보다 못한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여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사기를 쳤으면서 결국 단 며칠 만에 그 차를 담보로 또 다른 사기를 쳐서 푼돈을 구걸해야 하는 이 끔찍한 총흑은 인간의 허영심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 위의 디바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이리저리 거짓말을 엮어내는 잡범 수준의 저열한 사기꾼으로 완벽하게 전락한 것입니다. 이 어설프고 파렴치한 범죄는 곧바로 꼬리를 밟혔습니다. 리스료가 단 한 번도 입금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리스 회사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작된 서류의 실체와 포르쉐의 행방이 100일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굳게 닫힌 그녀의 월세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경찰관들의 불길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끔찍한 오한이 흘러내렸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마약으로 체포되던 그 끔찍했던 도쿄의 밤이 오버랩되며 그녀는 숨을 쉴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발작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두려워 외제차 뒤에 숨으려 했던 얄팍한 속임수는 도리어 그녀를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언론은 과거 일본을 정복했던 엔카의 여왕이 외제차 대여료를 내지 못해 사기꾼으로 전락했다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쏟아냈고,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선 구역질과 조소를 보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경찰의 수사망,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협박,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카메라 렌즈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거리도 그녀를 보호해줄 가짜 왕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자신의 멍청함에 대한 끔찍한 자괴감이 그녀의 뇌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단 1초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잠식해 들어올 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또다시 가장 치명적이고 익숙한 악마의 유혹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한번 파멸시켰던, 그러나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일하게 단숨에 마비시켜 줄 수 있는 하얀 가루의 기억이었습니다. 경찰의 소환장을 받아들고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남겨진 개은숙의 내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스마트폰의 인터넷 창을 열어도 온통 자신의 추악한 사기 행각을 비웃고 조롱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호령하던 전설적인 디바가 고작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그것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넘어선 기괴한 코미디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불렀던 애절한 명곡들은 이제 뻔뻔한 사기꾼의 가식적인 눈물 장사로 폄하되었고, 인터넷 댓글 창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끔찍한 악플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소리가 환청이 되어 귓가를 맴돌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에도 경찰이 들이닥친 것만 같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거대한 수치심과 공포의 해일 앞에서 그녀의 나약한 자아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1초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아무리 털어넣어도 끔찍한 악몽은 끈질기게 그녀의 목을 졸랐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병든 뇌세포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과거의 악마가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빚쟁이들의 압박에 시달릴 때마다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과 거짓된 용기를 주었던 그 치명적인 마법의 가루,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한번 파괴된 뇌의 보상 회로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자 생존을 위한 본능처럼 다시금 마약을 미친 듯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만 이 숨막히는 경찰 조사와 쏟아지는 언론의 십자포화를 견뎌낼 때까지만 딱 한 번 약의 힘을 빌리자는 악마의 속삭임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절대 멈춰야 할 그 파멸의 선을 다시 한번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관중을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던 과거의 여왕은 이제 어두컴컴한 서울의 뒷골목과 으슥한 모텔방을 전전하며 마약 판매상을 찾아 헤매는 비참한 중독자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톱스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오직 혈관을 타고 흐를 그 짜릿한 쾌감만을 갈구하며 범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오명에 이어 다시 한번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자살 행위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린 육체는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쥔 알량한 몇 푼의 돈은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투명한 비닐봉지와 주사기로 맞바꾸어졌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뜯어진 초라한 방 안, 굳게 닫힌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조차 두려워 벌벌 떨던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악마의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핏줄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끔찍한 독약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하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수치심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강렬하고 파괴적인 인공의 쾌감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끔찍한 현실도, 언론의 조롱도, 수십억 원의 빚도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약기운이 온몸을 휘감자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일본 최고의 스타이며
이 모든 시련은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퀭한 눈동자와 앙상하게 마른 몸을 보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라고 착각하며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주는 도피처는 한여름밤의 신기루보다도 짧고 허망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도파민의 분비가 끝을 맺고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지옥의 아가리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뇌신경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특유의 잔혹한 환각과 피해 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구석의 그림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그녀의 목을 조르려 다가왔고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조차 경찰 특공대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방구석의 짐승처럼 웅크린 채 자신의 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기 사건의 중압감에 마약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정신세계는 완벽하게 붕괴되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때 천상의 목소리로 대중을 위로하던 여왕은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침을 흘리는 흉측한 폐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파멸적인 행각이 경찰의 감시망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포르쉐 사기 사건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수사기관은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과 은밀한 외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역과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그녀가 다시 마약 조직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었고 경찰의 수사망은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제차 사기 사건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써내도 모자랄 판국에 또다시 치명적인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무덤에 마지막 흙을 덮는 완벽한 자멸의 행위였습니다. 법의 심판대를 눈앞에 두고도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끔찍한 나약함은 그 어떤 변호사도 구제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침은 째깍거리며 파국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추방당한 이후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 그녀 스스로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뒤에 숨으려 했던 허영심은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그 낙인의 고통을 피하려 도망친 마약의 늪은 그녀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수렁으로 깊숙이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방문 앞에는 과거 그녀를 숭배했던 수만 명의 팬들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을 든 대한민국 경찰들이 다시 한번 들이닥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구속과 몰락의 대자비가 이번에는 고국 땅에서 더욱 참혹하고 비참한 형태로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깊고 어두운 함정 속에서 전직 여왕의 숨통은 분초를 다투며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 허락했던 마지막 관용의 시간마저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거짓된 환상과 끔찍한 쾌락으로 도배되었던 그녀의 낡은 월세방 문이 거친 파열음과 함께 강제로 열어젖혀졌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건장한 체격에 대한민국 마약 수사관들 앞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엔카의 여왕은 방구석에 웅크린 차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하고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그녀가 차에 치우지 못한 일회용 주사기들과 메스암페타민의 잔해들이 참혹한 몰락의 증거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약기운이 차에 가시지 않아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는 수사관들이 내미는 체포영장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마약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개은숙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허름한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가녀린 두 손목 위로 차갑고 무거운 강철 수갑이 다시 한번 채워졌습니다. 철컥 하고 맞물리는 수갑의 섬뜩한 마찰음은 8년 전 도쿄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하던 그 참혹했던 밤의 데자비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도쿄에서의 몰락이 거대한 제국 꼭대기에서 벌어진 화려한 비극이었다면 지금 고국 땅에서의 체포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인간이 스스로 땅을 파고 더 깊은 지옥의 오물통 속으로 들어간 가장 추잡하고 비참한 자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릴 모자조차 쓰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잿빛 얼굴로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가 경찰서를 향해 압송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참혹한 공개 처형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미 포르쉐 사기 사건으로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경찰서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찰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고개를 푹 숙인 개은숙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폭발하며 그녀의 처참한 민낯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습니다. 한때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수만 명의 환호성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걷던 시대의 디바는 이제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린 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피하며 도망치듯 경찰서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와중에 또 마약을 하신 겁니까? 팬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귓가를 때리는 날카로운 질문들은 그녀의 가슴에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변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대중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경멸과 환멸이었습니다. 대중은 이미 포르쉐 사기 사건으로 그녀의 알량한 허영심에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며 선 철을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일말의 동정심조차 증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마약으로 추방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던 일부의 시선조차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에 찌들어 사기를 치는 흉악한 상습 범죄자이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구제불능의 마약 중독자로 완벽하게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방송국은 그녀의 과거 히트곡 송출을 전면 중단했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음악적 업적조차 범죄자의 위선적인 껍데기로 취급되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처참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은 그녀가 가진 알량한 자아를 밑바닥까지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웅크려 극심한 마약 금단 증상과 싸우며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벽을 긁어대는 밤이 수도 없이 이어졌고 날이 밝으면 수사관 앞에 앉아 자신이 어떻게 서류를 위조해 포르쉐를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마약을 구해 투약했는지를 낱낱이 자백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으로서의 포장지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고 조서에 기록되는 그녀의 인생은 잡범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천박하고 치졸한 범죄 행각의 연속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한때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가수였다는 점,
그리고 지독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내세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녀 역시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을 향해 수없이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흘린 참회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마침내 개은숙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80만 원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판사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고 망치가 3번 내리쳐지는 순간 그녀의 두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집행유예로 간신히 옥살이를 면하고 쫓겨났지만 고국인 한국의 법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 타락한 스택에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의 확정, 그것은 곧 사회와의 완전한 격리이자 수의를 입고 철창 안에 갇히는 진짜 감옥 생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교도관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도 늙고 초라했습니다. 한때 일본 대중가요의 정점에 서서 아시아를 호령하던 눈부신 권력자, 수백억 원의 재산을 굴리며 도쿄 최고의 야경을 발밑에 두었던 전설적인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헛된 허영심을 통제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50대 중반의 비참한 여죄수만이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법무부 마크가 찍힌 호송버스에 올라타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멀어져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가 삼엄한 벽으로 둘러싸인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고 그녀는 이내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의 접견실로 인계되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신체 검사를 받는 끔찍한 수치심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톱스타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교도관이 무심하게 던져준 빛바랜 미결수용 수의를 주섬주섬 주워 입으며 그녀는 거친 천의 촉감이 자신의 맨살에 닿는 것을 소름 끼치게 느껴야 했습니다. 평생을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몸을 덮은 것은 가슴에 수임번호가 커다랗게 박힌 칙칙하고 냄새나는 죄수복이었습니다. 거울이 없는 차가운 독방 안에서 그녀는 이름 대신 불리게 될 자신의 수임번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엔카의 여왕 개은숙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수천 명의 범죄자 중 한 명인 700몇 번의 수용자일 뿐이었습니다. 약 3평 남짓한 좁고 차가운 독방의 철문이 쾅 하고 무겁게 닫히고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서늘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회색빛 콘크리트 벽과 머리 위로 비치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얇고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그녀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멍청함에 대한 참혹하고도 뒤늦은 회한이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던 영광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잔인하게 부각시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고독을 이기지 못해 도박장으로 향했던 나약함,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주사기를 집어들었던 어리석음, 그리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후에도 알량한 체면을 버리지 못해 남의 외제차를 훔쳐탔던 그 추악한 허영심.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불행한 인물들이 외부의 적이나 음모에 의해 무너졌다면 개은숙이라는 거대한 성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어리석은 두 손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감옥의 독방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질주해온 욕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대중의 맹목적인 사랑도 내면이 텅 빈 인간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결국 그녀를 이 비좁은 철창 안으로 짐짝처럼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허영이라는 이름에 화려한 외투를 걸치고 쾌락이라는 마차를 몰아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던 한 여자의 삶은 결국 이렇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박살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작은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차가운 달빛만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여왕의 초라하고 굽은 등을 무심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맞이하는 교도소의 아침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함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기상나팔 소리는 과거 그녀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느지막이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던 그 모든 기억을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비어와 샴페인으로 배를 채우던 입맛은 이제 배식구를 통해 들어오는 거칠고 맹맹한 짬밥을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억압된 교도소의 일과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번호에 맞춰 점호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만 씻고 잠들어야 하는 기계적인 수감 생활은 그동안 끝없는 자유와 쾌락만을 탐닉해온 그녀의 나약한 자아를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좁은 운동장을 돌 때면 한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수만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자신의 모습과 칙칙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기력하게 발을 내딛는 현재의 모습이 끔찍하게 교차하며 극심한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속박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창 안의 길고 긴 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을 가장 잔인하게 후벼 파는 것은 바로 늙고 병든 어머니에 대한 소름 끼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개은숙의 과거를 되짚어보면 그녀가 그토록 지독하게 성공에 집착하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에 맨몸으로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눈물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절대적인 신앙이었고 일본에서 7년 연속 홍백가, 합전에 출장하며 수백억 원의 돈방석에 앉았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비친 딸 개은숙은 가문의 자랑을 넘어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국 땅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금위환양하는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셨던 딸이 도박의 늪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수갑을 찬 채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해 쫓겨왔을 때 어머니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딸이 마약에 찌들어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늙은 어머니의 고통은 감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포르쉐를 빌려 사기를 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결국 교도소로 끌려가던 날, 등 뒤에서 오열하며 주저앉던 어머니의 그 처절한 통곡 소리는 감옥의 밤마다 환청이 되어 개은숙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던 어머니에게 그녀는 자식으로서 안겨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수치심과 절망을 선물하고 만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유리병 너머로 비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개은숙은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화려했던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던 어머니는 이제 주름지고 야윈 얼굴로 두꺼운 방탄유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의 수임번호가 적힌 가슴팍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수화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오열해 보아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약과 도박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수백억 원의 지폐다발이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남은 여생과 행복,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족의 소중한 시간과 인간다운 존엄성이었습니다. 허영심과 쾌락을 좇느라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대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녀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뿐이었습니다. 교도소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채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안에서 개은숙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잊혀져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 한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 어디에서도 이제 그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가요계는 그녀의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새롭고 젊고 반짝이는 수많은 아이돌과 스타들을 배출하며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은 마약 전과자의 더러운 오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방송 금지곡으로 묶여 먼지 속에 파묻혔고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스타들이 브라운관을 메웠습니다. 대중의 기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가벼운 것인지 한때 아시아의 별이라 칭송받던 그녀의 거대한 영광은 불과 몇 년 만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쟁취했던 무대와 대중의 사랑이 철저한 무관심으로 뒤바뀌는 것을 감옥의 독방 안에서 지켜보는 것은 마약의 금단 증상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기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권력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허영과 탐욕의 끝이 이토록 철저한 고립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감옥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날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돈을 빌려주겠다며 아부하던 야쿠자도, 마약을 구해다 주던 뒷골목의 브로커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혀주며 칭송하던 스태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색채가 거세된 흑백의 공간에서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끔찍하게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약의 지독한 화학적 독성은 서서히 그녀의 혈관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녀의 뇌리와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참선과 반성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수도 없이 복귀하고 해부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의 벅찬 설렘이, 오사카 보정을 부르며 처음 차트 1 위를 차지했던 날의 벅찬 감동이 어떻게 사채업자의 빚 독촉과 하얀 가루의 끔찍한 환각으로 변질되었을까? 그녀는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 절정의 순간에 내면의 빈곤함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 영혼을 통째로 내맡겨버린 자신의 끔찍한 오만과 나약함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약의 핑계가 될 수 없었고 대중의 시선은 사기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허영심을 멈출 브레이크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년 남짓한 수감 생활은 그녀의 외모마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빛나던 머릿결은 푸석하게 상해 희끗희끗해졌고 생기 넘치던 피부는 차가운 바람에 거칠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 무대 위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미소 짓던 엔카의 여왕을 영원히 장래 지내야만 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변해가는 계절을 바라보며 그녀는 징역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예전의 삶으로는 단 1mm도 돌아갈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과 명예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복구되지 않을 것이며 마약과 사기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는 평생 그녀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찍혀 있을 터였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일어났던 도쿄의 무대도 허영심으로 남의 차를 훔쳐 타던 서울의 화려한 도심도 이제 그녀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지만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나서야 비로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걸어가는 가장 평범하고 뼈아픈 방법을 배우게 되는 잔혹한 역설. 그녀의 감옥 생활은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인생의 혹독한 대가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정상을 향한 기나긴 조가였습니다.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마침내 출소의 날이 밝았을 때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 밖으로 나서는 개은숙의 발걸음 위로 쏟아진 것은 따뜻한 구원의 햇살이 아니라 지독하게 차갑고 무관심한 세상의 냉기뿐이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수백 명의 극성 팬들이 운집하여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던 그 눈부신 환영 인파는 이제 전생의 흐릿한 환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문이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녀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횡한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의 무심한 엔진 소리와 매섭게 불어오는 도심의 흙바람이 전부였습니다. 출소하는 화제성 있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던 가십지 기자들조차 그녀에게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완벽한 잊혀짐이었습니다. 대중의 분노조차 이미 식어버려 세상 그 누구도 늙고 병든 전직 가수의 출소 따위에는 단 1mm의 관심조차 주지 않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지급받았던 영치금 잔액 몇 푼과 출소할 때 입으라며 누군가 건네주었던 유행 지난 낡은 사복 한 벌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허름한 코트 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한때 일본 대중문화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오리콘 차트 1위를 밥 먹듯이 휩쓸고 한 회 출연료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최고급 벤츠와 포르쉐의 뒷좌석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그 고고하고 거만했던 엔카의 여왕은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도로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과거에 번뜩이던 야망도 세상을 향한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십억 원의 빚과 사기전과 그리고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마약 중독자라는 소름 끼치는 주홍글씨만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요금통에 구겨진 지폐를 밀어넣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혹여나 버스 기사나 승객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던져진 그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교도소 안에서의 통제된 생활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한 지옥의 연장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고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그녀를 뼈째로 씹어 삼킬 준비를 마친 거대한 포식자와도 같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고시원 한 칸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서울의 변두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녔던 그녀의 신용은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 안반수까지 추락한 상태였기에 그 어떤 은행도 그녀에게 단돈 10만 원조차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채무 기록과 전과 사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보증금 없는 낡은 월세방을 구하고 나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자신이 어쩌다 이 기막힌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는지 묻고 또 물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한 시련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노래하는 것 외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마약과 사기 전과가 있는 여성을 따뜻하게 품어줄 직장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온데간데 없이 민낯으로 식당 주방이나 청소 용역업체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걸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업주들은 하나같이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면 재수없다. 마약하던 손으로 우리 손님들 음식 만질 생각 말하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관중들이 그녀의 목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 거액의 티켓값을 지불하며 눈물을 흘렸건만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시급제 알바조차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스포트라이트와 환호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톱스타가 하루아침에 사회의 가장 혐오스러운 밑바닥 불가촉 천민으로 전락하여 겪어야 하는 수치심은 매 순간 그녀의 영혼을 살점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리적인 빈곤과 수치심보다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파괴한 것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대중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시선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밥 한 그릇을 삼킬 때도, 길거리에서 낡은 코트를 입고 걸어갈 때도 그녀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을 환청처럼 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 그 개은숙 아니야. 포르베 훔쳐타고 마약했다던 그 여자. 어머, 세상의 꼴 좀 봐. 천벌을 받은 거지. 사람들의 속닥거리는 입모양과 경멸에 찬 눈빛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그녀는 대인기피증과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낮에는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편의점에 들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도시락을 사들고 골목길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당했던 여왕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빛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야행성 짐승으로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허영심의 자네들이 이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내일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버스 정류장에 쇼윈도에 비친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발작적인 분노와 자기 혐오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싸구려 옷을 입고 길거리를 헤매야 한단 말인가. 도쿄 최고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야경,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들, 자신에게 굽신거리던 수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마약의 환각처럼 수시로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기억력이 그녀에게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 눈부신 정상의 공기를 맛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추락이 이토록 살같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잊혀진 여왕은 밤마다 좁은 월세방의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과거의 환영과 사투를 버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내면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육체마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극심한 스트레스, 수백억 원의 빚이 주는 끔찍한 중압감, 그리고 무엇보다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악마의 약물이 남기고 간 치명적인 후유증이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갉아먹은 상태였습니다. 마약은 끊었지만 그것이 남긴 파괴적인 발톱 자국은 여전히 그녀의 신경계와 장기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전신 근육통이 밤낮 없이 그녀를 덮쳤고 치아는 약해져 제대로 된 음식을 씹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값싼 진통제로 간신히 하루하루의 고통을 억누르며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서 급격하게 노화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관리로 유지되던 여왕의 눈부신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쾌락의 대가를 온몸으로 지불하고 있는 병들고 지친 한 노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과 수천만 명의 팬,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절대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자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허영과 쾌락의 늪에 빠져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멸할 수 있는지, 개은숙의 삶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자기 파괴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외부의 거대한 폭력에 의한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도박장으로 이끈 것도, 포르쉐의 가짜 서류에 사인하게 만든 것도, 그리고 주사기 바늘을 혈관에 꽂아 넣은 것도 모두 그녀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의 매끄러운 핸들을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미소 짓던 그 얄팍한 허영심의 대가가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밑바닥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하루하루의 끼니를 구걸해야 하는 이 소름 끼치는 지옥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쓴 파멸의 대본 속에서 그녀는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죗값을 치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조연으로 남은 생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숨막히는 가난과 뼈를 깎는 수치심 속에서도 개은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미련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자 노래 부르는 기계로 평생을 살아온 자의 슬프고도 끔찍한 본능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꾼이자 마약 전과자로 손가락질 받고 은행 통장 장호가 영원으로 수렴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가수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이크 하나의 의지에 가난을 벗어났고 일본 열도를 제패하며 수백억 원의 부를 거머쥐게 해준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녀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무대는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이자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언젠가는 대중이 다시 자신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헛되고도 기괴한 환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잔혹한 현실의 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방송국이나 대형 콘, 서트홀의 문은 마약 사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그녀에게 영구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굽힌 자존심을 억누르며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경멸 섞인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굶어 죽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찾아가야 했던 곳은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밑바닥의 허름한 야간업소와 이름 모를 지방의 싸구려 카바레 무대들이었습니다. 한때 일본 최고의 국빈급 다우를 받으며 수만 명의 관중 앞을 압도하던 엔카의 여왕이
퀴퀴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무대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노래를 팔아야 하는 기막힌 비극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업소의 사장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나 과거의 영광 따위에는 단 1밀리미터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개은숙이라는 늙고 병든 전과자를 헐값에 무대에 세운 이유는 단 하나. 마약하다 쫓겨난 일본 최고의 톱스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용해 취객들의 천박한 호기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철저한 상술이었습니다. 화려한 대기실 대신 화장실 옆 좁은 창고에서 싸구려 화장품으로 주름진 얼굴을 억지로 덮으며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수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수만 명을 울리던 디바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방세를 내고 쌀을 사기 위해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그 지옥 같은 무대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허름한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무대 아래에서 쏟아지는 반응은 그녀의 심장을 수천 갈래로 찢어놓았습니다. 과거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터져나오던 맹목적인 환호성과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끈적한 시선들, 무례하게 삿대질하며 쏟아내는 조롱 섞인 고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약쟁이 아줌마, 포르쉐는 어디다 팔아먹고 여기까지 걸어왔어. 노래 말고 주사기 꽂는 신용이나 한번 해봐.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모욕과 야유가 날아들 때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손에 쥔 낡은 마이크는 청은망은의 쇳덩어리처럼 느껴졌고 목구멍에서는 차가운 피맛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비참한 생존의 굴레가 그녀의 발목을 무대 위로 잔인하게 못 박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끔찍한 절망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입을 열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무기였던 목소리마저 완벽하게 파괴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한 마약의 독성,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보낸 세월은 그녀의 성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특유의 애절하고 깊은 허스키 보이스는 온데간데 없고 탁하고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음색만이 힘겹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고음은 조금도 올라가지 못한 채 흉하게 부서졌고 호흡은 턱없이 부족하여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끝마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과거 완벽주의에 가까운 집착으로 소리를 가다듬던 명창이 자신의 무너져 내린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며 취객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이 잔혹한 형벌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한 고문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싸구려 넌사인이 번쩍이는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봉투에 담긴 몇 푼에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한때 일본 전역을 돌며 하룻밤에 수천만 엔, 수억 원의 수표를 무심히 주머니에 쑤셔 넣던 여왕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란주점의 웨이터보다도 못한 비참한 일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뒷골목으로 빠져나와 땀과 화장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도박장의 칩과 하얀 가루로 허무하게 날려버린 대가가 나이 50을 훌쩍 넘겨 취객들의 온갖 모욕을 견디며 이 알량한 지폐 몇 장을 구걸해야 하는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바닥까지 으깨버렸습니다. 손에 쥔 돈의 액수보다 자신의 가치가 이토록 처참하게 폭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밑바닥 무대마저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중의 천박한 호기심은 금세 식어버렸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의 목소리는 업소의 객장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불러주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 싸구려 카바레 무대마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은 좁은 월세방 한가운데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여 모든 빚을 청산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알량하고 헛된 희망은 마약에 취해 꾸었던 몽상보다도 더 터무니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엔카의 여왕은 단순히 인기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서 가장 추악한 형태로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노래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조차 이제는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음악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완벽한 진공의 상태에서 개은숙은 끝없는 자괴감의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지나온 삶의 궤적을 뼈저리게 저주했습니다. 도박에 미쳐 야쿠자의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외로움을 핑계로 주사기를 팔에 꽂지 않았더라면, 수중에 돈이 떨어졌을 때 허영심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아니 남의 포르쉐를 훔쳐 타는 그 기괴한 짓거리만 하지 않았더라면, 수만 번의 만약이 뇌리를 스쳤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서 그녀가 들이마셔야 하는 것은 오직 짙은 후회와 자기 혐오라는 지독한 독가스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 명예와 재산, 그리고 단 하나뿐인 재능마저 모두 불태워버린 이 끔찍한 방화범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된 삶이란 과거에 눈부셨던 영광과 현재의 끔찍한 시궁창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매일같이 씹어 삼키며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는 고독하고 비참한 늙은이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잔혹한 지옥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여왕의 흔적마저 너무도 쉽고 완벽하게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찬란했던 1980년대와 90년대, 수천억 원의 거대한 자본이 소용돌이치던 일본 거품 경제의 정점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도쿄의 밤을 지배했던 개은숙의 이름은 이제 양국의 대중문화사에서 완벽한 금기어이자 잊혀진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불렀던 애절한 엔카의 멜로디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하며 숭배했던 언론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했고 그녀가 이방인으로서 일본 가요계의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기적의 서사조차 마약과 사기라는 추악한 오물에 덮여 영원한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찬란한 야경도, 수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던 열광적인 환호성도, 그리고 그녀의 은행 계좌를 가득 채웠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도 모두 한여름밤의 기괴한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곁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고 차가운 방구석의 짙은 고독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는 소름 끼치는 죗값의 무게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80만 원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한때 일본 대중가요의 정점에 섰던 톱스타는 수임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엔카의 여왕이라 불렸던 개은숙의 삶은 화려한 무대 이면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잔혹한 자본 논리와 개인의 파멸을 동시에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그 처절한 몰락의 궤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거대한 성공과 부의 무게를 견뎌낼 내면에 닻이 없을 때
한 인간의 삶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